다른 것보다도 오늘 이제 적성을 찾으면 길이 보인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것보다도 제가 여러분에게 뭘 설교하듯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는 정말 제 자신을 회개하고 반성하고 또 후회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 젊으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 어렸을 때 중학교 들어갈 때는요, 중학교 입학 시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장안에 인류 초등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었는데, 제가 서울 제동국민학교 출신이죠. 경기중학교 들어갔죠. 경기고등학교 들어갔죠. 서울대학교 들어갔어요. 행정고시 합격해줘, 사법고시 합격했어요. 와,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러한 저의 젊은 시절의 삶을 행복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생각하면 그게 아닙니다. 정말 저와 같은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은 것이고, 저는 정말 제가 어렸을 때 그 어른들이, 그 누군가가 나에게 여러분이 타고난 적성을 찾으세요, 이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저 뭐냐, 공부해라, 출세해라, 좋은 대학 가라, 그럼 무슨 똥똥거리고 산다, 뭐 이런 이야기들만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좀 말을 참 잘 듣는 학생이어가지고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때 막 붙어버렸습니다. 막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정말로 낭비한 시간이었고 아까운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제 자신을 회개하고 반성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가 무엇을 회개하고 반성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생각해보자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이제 키우시는데, 자녀를 키우시면서 쳐다보실 때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뭡니까? 제가 참 건강했으면 좋겠다, 뭐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좀 다소 추상적인 이야기고, 이게 당장에 제가 앞으로 뭐가 될까?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제가 앞으로 뭐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청소년들에게 너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연예인 되고 싶어요, 어느 청소년이. 또 좀 유식하다 싶은 아이들은 귀리 부인 같은 여성이 됐으면 좋겠다라고도 얘기하고, 간디 선생 좋아한다,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에게 많이 이제 설문조사도 하고, 저희 캠프를 할 때 용지를 나눠주고 써보라고 그래요. 어떤 친구는 치과 의사가 되고 싶대요. 왜? 부모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회사원이 되고 싶대요. 할 게 없어서 그랬대요. 래퍼가 되고 싶대요. 멋있게 보여서 그랬대요. 요리사가 되고 싶대요. 엄마가 요리하는 것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자기들의 이제 희망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꿈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생각해보지 할 여력도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서 뭐 꿈을 생각 못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금의 이 고통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것도 꿈이겠죠. 그래서 꿈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할 거냐를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첫째적으로 물량적 가치라는 용어를 쓰는데, 눈에 보이는 돈, 권력, 감투, 사회적인 지위, 조직, 세력, 단체, 이념, 사상, 뭐 하다못해 무슨 인연이라든가 체격이라든가 미모라든가,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우선 이제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량적 가치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저는 심신적 가치라고 하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의 자연 원형 그대로의 온전함과 건강함과 행복함,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을 저는 심신적 가치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물량적 가치라고 한다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하지 않으면 돈, 권력, 지위, 명예, 인기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잠시만 생각해 보면, 아, 그렇다. 이 심신적인 가치가 주인적인 가치고 본질적인 가치이고,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장품이고 표피적인 가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 우리네 삶에 있어서 수단이나 방법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나의 몸과 마음의 심신적인 가치를 찾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 권력 찾다가 헛개비 쫓다가 망신당한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꿈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인기를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성숙한 행복을 찾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한다면 우리 지덕체라고 우리 얘기를 하는데 머리를 쓰는 것, 가슴을 쓰는 것, 몸을 쓰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해 본다고 할 때 우리는 이제 지덕체가 모두 다 관련이 있다고 하겠지만 이 아이가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머리를 쓰는 것이 많겠죠. 그래서 우리는 머리의 부분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말하자면 내가 어떤 기술을 배우고 어떤 지식을 얻고 어떤 전문성을 얻을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어디입니까? 출세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인기입니까? 부귀영화입니까? 사회적 시선입니까? 아니면 떵떵거리는 삶입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삶을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내 안에 무엇에서 찾아야 됩니까? 내 안에서 찾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각성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나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나 자신에게서 세상의 길을 찾지 아니하고 눈 뜨면 그저 남의 것, 남들과 사상권 비교하는 것 이런 데서 목표를 찾으려고 합니다. 내 안에 무엇일까요? 내 머리, 그래서 그걸 써서 어떤 지식, 어떤 직업 이런 것을 갖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적성입니다. 내 안에 적성이 바로 내가 찾아야 할 가장 큰 과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돈벌이라든가 사회적 대우라든가 인기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적성 찾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얘기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성을 찾아가고 싶지만 근데 이 사업이 이게 전망이 안 좋아. 그거 하다가는 먹고 살기 힘들어. 굶어 죽기 딱 맞아. 뭐 이렇게 현실에 부딪힌다고 자꾸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돈이며 권력이며 인기며 그런 것을 쫓아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런 돈이나 대우나 인기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돈벌이가 아무리 좋지 않다 하더라도 2등 아니라 꼴등을 했다 하더라도 전망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나의 적성을 찾아가야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답을 나에게서 얻자는 것입니다. 세상을 기웃기웃 하기 전에 나에게서부터 길을 찾자는 것인데 바로 그렇게 찾은 적성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꿈을 어디서 찾느냐? 맞습니다. 나의 타고난 적성에서 찾습니다. 나의 꿈도 나의 적성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는 적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가? 적성은 다 같을까요? 다 다릅니다. 모두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다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체형도 다르고 마음씨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릅니다. 유전자도 모두 다릅니다. 사주팔자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모르지만 그것도 다 다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다른 것 중에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는 것이 뭐냐면 소질과 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다소 변화하고 어쩌고 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또 생물학적으로는 난자 유전자의 결합이라든가 무슨 형이상학적으로 무슨 종교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우리는 타고난 소질과 적성이 모두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들 공부 잘하나요? 왜 대답 없습니까? 다들 못하나요? 여러분이 오늘 질문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야 됩니까? 잘해야 됩니까? 왜 대답이 신통치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누가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종교를 가지셨다고 한다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불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공부 잘하라고 하셨습니까? 부처님이 공부 잘하라고 하셨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야 된다. 잘못하는 아이들은 처벌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로지 공부하는 유일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 엄마들입니다. 대한민국 엄마들만이 학생들은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그냥 사교육을 시키고 난리 굿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하던가요? 잘 모르시지. 공부를 잘해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농담입니다.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지 제가 오늘 정답을 말씀드릴 테니 여러분 절대로 딴소리 하지 마세요. 앞으로 아시겠습니까?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하냐?
공부 잘하는 적성을 타고난 아이들이 공부 잘합니다. 오, 뭐가 옵니까? 아직 모르셨습니까? 이 아이는 공부 잘하는 적성을 타고났어요. 그래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지. 맞죠? 그런데 공부 못하는 적성을 타고났다고 한다면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하겠지. 공부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상적인 녀석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비정상적인 녀석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정상이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못하는 적성을 타고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부를 못하겠죠? 그 공부 못하는 아이에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야, 너 정상이다. 맞죠? 너 하루는 공부하라고 밤새 TV 보고 스마트폰 하고 그러더니 점수를 이따로 받아왔다. 그렇게 구박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야단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너 참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아무나 공부 못하는 게 아니다 그거? 너 참 잘했다 이렇게 말해줘야죠. 맞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공부 잘하고 못하는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아니, 이 아이가 타고났어요. 적성을 타고났어요. 유전자를 타고난 거죠? 그 유전자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엄마의 뭐? 난자. 아빠의 뭐? 정자. 둘이 짬뽕이 돼가지고 제3의 세포가 된 거죠. 그럼 공부 잘하고 못하고 누구 책임입니까? 엄마 아빠 책임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왜 아무 죄 없는 아이 붙들어놓고 공부 못하는 거 쉬어갖고 야단치고 합니까? 나 공부를 못하거든. 아, 제가 공부를 못하는 적성을 타고났나 보다. 그렇게 웃으세요. 아니, 그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줘야죠. 그걸 인정해주지 않고 공부 못한다고 구박하면 이 아이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난 아무리 공부해도 안 돼. 공부하기도 싫어. 근데 엄마가 자꾸 공부하라고 그래. 그러면 그놈의 집구석 뛰쳐나가고 싶겠습니까? 붙어 있고 싶겠습니까? 청소년들의 가출이라는 게 그냥 이뤄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기 싫은 일 억지시킨다고 해봐.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시겠지. 기분 나빠하실 줄 다 아시죠? 네. 자, 그래서 생각해 봅시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나쁜 학생 됩니까? 아닙니다. 이게 다 같이 일치하시네. 공부 못하는 학생들 나쁜 학생 아닙니다. 절대로 나쁜 학생이 아니고 모든 일을 다 못하는 바보 천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녀석이 싸움질을 잘한다고 쳐봅시다. 싸움질을 잘하는 거 외에 또 다른 잘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맞죠? 엄마한테 아양을 잘 부린다든가 잘해. 잘하는 게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자신만의 잘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교육을 하는 것은 바로 그 학생들의 각자 잘하는 자질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모든 과목을 다 잘해가 종합 1등 하려는 게 아닙니다.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그 한 명을 위한 교육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전국의 수많은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사랑합니다. 왜? 그 학생들에게는 공부가 아닌 다른 잘하는 그 무엇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전국에 공부 못하는 그 수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다 같이 박수를 보냅시다. 박수를 보내야지.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 박수 쳐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처음 쳐보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공부 못하는 적성을 타고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에게 뭘 보내줘야 돼요? 박수를 보내줘야 돼요.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박수를 보내주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이솝우화 여러분 잘 아십니다. 토끼하고 거북이 이야기가 있는데 토끼가 지 재주 믿고 농땡이 치다가 사고 쳤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어디 가면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어떤 미친 토끼가 거북이하고 경주를 하겠습니까? 맞죠? 맞죠? 토끼는 어떤 적성을 타고났어요? 깡충깡충 뛰는 적성을 타고났어요. 거북이는 어떤 적성을 타고났어요? 엉금엉금 기는 적성을 타고났어. 그 두 놈이 경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는 거지, 절대로 없는 거지. 근데 그 이솝 선생이 이상한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토끼가 나쁜 놈을 만들어놨어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 토끼라고 한다면 이솝 선생을 상대로 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뻔해요. 우리 토끼의 명예를 훼손했단 말이야.
개미와 배짱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미는 계속 일하는데 배짱이는 노래만 부르다가 겨울철에 돼가지고 어디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보 보세요. 배짱이가 여름철에 노래를 안 부르면 그게 배짱입니까 뭡니까? 네? 배짱이는 왜 태어났어요? 노래 부르려고 태어났어요. 근데 그 배짱이는 왜 나쁜 놈을 만드셨냐고. 여기 이섭 선생이. 예? 저한테 권한이 있다고 다 고소해버릴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는 토끼와 같은 자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거북이와 같은 자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미, 배짱이와 같은 그런 적성을 타고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타고난 적성이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정말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 무슨 창의성 교육이니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도 참 기똥찬 이야기예요. 근데 보세요. 세상에 창의성 있는 사람이 있죠. 근데 창의성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그 창의성이 없는 사람한테 창의성 발휘하라고 쥐어짜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이것도 다 적성의 차이입니다. 이 사회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학교 가서 상담을 하시다가 보면 얘 아이고 좀 사회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하고 좀 인사 좀 많이 하라고 하세요. 왜 혼자 놀아요? 자꾸 그런 공고를 받으신 학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세상에 사회성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하루 종일 연구소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연구를 해야 할 사람이야. 근데 사회성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맨날 싸돌아다녀. 그 연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은 사회성이 없어야 되고 어떤 일은 사회성이 있어야 됩니다. 획일적으로 저렇게 교육시키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뭐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만 독서 얘기 한마디만 해봅시다. 독서도 많이 하라고 자꾸 하는데 독서도 말이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맞죠? 다 공감하시네. 책이 안 읽으시는 분들인가 봐. 그런데 책을 읽는 방식도 전혀 다릅니다. 네? 저하고 제 집사람을 비교해보면요. 요즘 집사람이란 용어도 이 성차별적 용어가 돼가지고 아내라고 불러야 되나요? 예. 근데 제 아내는 정말 책을 많이 읽어요. 굉장히 속독이에요. 책 한 권 쥐었다가 쫙 넘겨버려요 그냥. 그리고 금세 다 왔대. 근데 저는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필요한 책을 한 권 사잖아요. 그러면 책을 딱 펴는과 동시에 펜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꼬박꼬박 읽어가지고 밑줄도 막 그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하고 생각이 반드시 같겠어요 책이? 다를 수 있지. 그러면 짝대기 놓고 내 생각도 쳐보랍니다. 그래야 저는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이건 정독파라는 겁니다. 저쪽은 다독파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무조건 독서를 많이 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적성을 무시하는 교육이라는 겁니다. 응? 너에게 필요한 책을 어떻게 활용하라. 너의 적성에 맞도록 활용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어도 얘기할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영어도 그래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영어 공부를 다 그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아니, 일평생 여러분, 영어 회화를 1시간 동안 외국 사람 만나고 신나게 해볼 기회가 몇 시간 있겠어요? 수십 년 한 동안에. 안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은 영어 공부를 시킵니까? 더군다나 맨날 읽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어 책 원서 1년에, 평생 동안에 영어 원서 책 몇 권 읽으셨어요? 앞으로 그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도 적성에 맞는 필요로 한 사람에게 영어 공부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적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변한다는 사실. 자, 우리는 적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저 간호사라든가 플로리스트라든가 비행사라든가 무슨 군인이라든가 소방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기존의 직업에 적성이 맞는 사람들이 있겠죠? 오케이. 그런데 찾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또 이 기존 분야에 처음 도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무슨 특별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남자들만이 이 고수공부를 생각하던 시대에 요소로 도전한 경우인데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소연 선수하고 제가 이 라디오 진행을 할 때 대담을 해봤어요. 나 그 친구하고 대담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희 시대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학생들이 저렇게 뛰어다니는 거 상상해본 적도 없습니다. 축구를 해요, 여학생이? 말도 안 돼요. 그 지구상 다 망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여성들은 조신하게 걸어야지. 어디를 뛰어다녀? 그런 시대인데 저렇게 축구를 하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정말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인터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축구장만 들어가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볼밖에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군.
그리고 기존의 분야의 도전은 새로운 도전도 하지만 전혀 새로운 분야.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이라든가 뭐 에디슨이라든가 여러 이제 개척적인 이런 데 적성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사회 기왕에 있던 것에 적성을 잘 맞춰서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거 아주 싫어하고 자꾸 새로운 짓을 자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들도 모두 적성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직업의 세계는 정말 변합니다.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뭐 수도 없이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직업 세계는 정말 전합니다. 1차 산업, 2차 산업, 4차 산업 혁명 어쩌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현실일지 모르지만 로봇이나 AI에 의해서 앞으로 세상에 어떤 세상이 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직업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단순 반복 중에 위험한 직업 다 로봇한테 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웬만한 거 다 시켜버리고 그리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결국은 내가 내 머리를 쓰거나 내 가슴을 쓰거나 내 몸을 쓰는 것 이외에는 다 기계한테 맡길 수가 있거든요. 머리를 이렇게 내가 단순히 뭐 자꾸 외우는 거 이런 것들도 다 기계한테 맡겨버리면 돼요. 근데 내가 창의적으로 나 저거 좀 뒤집어 엎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자기 머리 아니면 안 돼. 맞죠? 예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시대의 과제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야말로 적성 찾기가 필요합니다. 아이 하나하나가 타고난 재주가 뭐냐? 너는 그건 네 재주껏 살아라. 단순하고 위험한 이런 것들은 다 기계한테 맡겨버려. 로봇한테 맡겨버려. 결국 내 머리를 쓰고 내 가슴을 쓰고 따뜻한 마음으로 소통하고. 그렇죠. 기계가 아무리 따뜻한 신용을 한다 하든 우리의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거하고 같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 머리를 쓰고 내 마음을 쓰고 내가 직접 몸을 쓰는 그런 적성 찾기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변합니다. 오로지 믿을 수 있는 건 뭡니까? 나입니다. 그리고 나의 타고난 적성뿐입니다. 이 적성은 절대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성을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를 지금부터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신바람이 납니다. 적성이 맞는 여러분 하면 신바람이 날까요? 신바람이 나지 않을까요? 신바람이 나겠죠. 그렇죠? 오늘 이제 친구들 집에 초청을 해서 파티를 한다. 그렇다고 그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방구석을 쓸고 닦고 청소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신바람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지. 그래서 막 궁둥이를 흔들면서 청소를 하겠죠. 그런데 나는 좀 낮잠 좀 주무시고 싶은데 그런데 그 훌륭하신 시어머니께서 청소해라 그래. 신바람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지. 억지로 청소하겠죠. 그렇게 신바람이 나면 성과가 클까요? 적을까요? 크겠죠. 그렇죠? 그리고 앞에 말한 창의성 상상력도 저절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무슨 생각을 해요? 딴 생각. 학교 폭력에 남 귀찮게 하고 다니고 어쩌고 하는 아이들 있죠? 지 하고 싶은 일 한번 시켜봐. 거기에 빠져가지고 딴 짓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이게 정말 인성교육에 있어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 나는 내가 내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다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뭘 찾아줘야 돼? 적성을 찾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성을 찾으면 기적 같은 행복이 찾아옵니다. 바로 적성 찾기가 행복의 길입니다. 비행 청소년 일탈을 하는데 치유하는 것도 적성 찾기에서 길을 찾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것을 적성 찾기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적성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런 설명은 아마 여러분이 처음 들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제가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적성 진로 여러 가지 많이 연구들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거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적성이란 흥미냐 재능이냐 이겁니다. 인터레스트냐 탤런트냐 이겁니다.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적성이 맞다고 하는 것은 흥미가 있다고 하는 것은 평소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거예요. 그리고 평소 잘하는 것 그것은 재능입니다. 탤런트. 그런데 내가 평소 하고 싶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TV로 봤어. 멋있어 보여. 나 저거 하고 싶어. 오케이?
가게에 갔어, 백화점에 갔어, 뭐 보고 나 저런 거 하고 싶어. 한때 유행에 따라서 친구 따라서 강남 가 소문 들어. 또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나 저런 거 하고 싶어. 나 잘할 때 경찰관한테 따고 간다 어제 만적 있어. 그래서 나 경찰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괜히 자기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해보지도 않고 경찰관이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은 수시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건 뭐냐? 해보시켜보면 알아. 저놈은 글짓기를 잘한다, 못한다. 노래를 잘한다, 못한다. 사람들 많이 모이면 앞에 나가서 웃기기를 잘한다, 못한다. 다 드러나죠. 해보면 알죠.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느 것이냐? 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은 건 적성, 잘하는 것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애티튜드입니다. 왜 흥미만 가지고 적성이라고 하지 않고 왜 재능만 가지고 적성이라고 하지 않느냐?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계기에서 내가 하고 싶어 하게 되는데 그 호기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여행 가고 싶다.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가 정말 여행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요? 여행을 가봐야지. 체험을 해보지 않고는 절대로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누군가가 아이들이 무엇인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TV를 보다 아빠 나 저거 하고 싶어 이런 얘기하고 하는 애들이 있죠. 절대로 그 호기심 무시하지 마세요. 그거 진짜 발견하면 그게 자기 거라고 발견되면 대박일지 몰라. 그런데 호기심은 멋있어 보이지만 막상 해봤더니 아니다. 에이 그럼 버려.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을 이런 동기가 호기심이 발동했을 때 체험을 해보면 잘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가 드러나는 거죠. 체험의 결과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버리는 것. 그것도 굉장한 큰 교육입니다. 이것저것 멋있어 보이는 것만 많은데 그런데 벽성 나는 뭘 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체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말 이제 우리는 체험을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는데 누구에게나 탁월한 적성이 있고 그 부모의 유전자에 의한 것인데 이 적성이라는 게 절대로 한 번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적성 찾기는 평생 찾기입니다. 초등학교 때 찾을 수 있는 적성이 있고 나이 50, 60에서 인생 이망에서 찾아지는 적성도 있습니다. 그 하고 싶은 것이 우선 자꾸 변합니다. 세상 문물이 변하니까. 그런데 막상 해보았더니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그럼 우리는 적성이 변한다는 표현을 쓰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성이 새로이 발견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적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새롭게 발견이 되는 거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피아노에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산속에서 살아가지고 피아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피아노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지. 그런데 산속에서 내려와서 가만히 있다가 피아노라는 걸 발견해서 앉아서 쳐봐서 너 엄청 잘 쳐. 그러면 피아노에 적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컴퓨터가 없던 시절과 지금의 시절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컴퓨터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직업이 생겼습니까? 맞죠? 그런데 지금 그 컴퓨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컴퓨터 없었던 시절에는 뭐 먹고 살았을까요? 딴 거 했겠지. 딴 거 했는데 새로운 물건이 나타난 거야. 근데 해봤더니 마음에 들어. 더 잘해. 그럼 직업 바꾸겠죠. 근데 새로 해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옛날 거 다시 하는 거죠. 세상의 문물은 수도 없이 바뀝니다. 4차 혁명 시대는 어떤 물건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러니 새로이 나타나는 문물에 내 적성이 맞는지는 평생 계속 끊임없이 찾아야 되는 거죠.